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7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 천재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서양 윤리의 접근, 이게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의무론적,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 계약론적 이론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게 페이지 27에서 2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서양윤리의 접근부터 한번 해볼까요? 서양윤리의 접근은 이 생각해봄이라는 글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는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이 얘기죠. 무슨 이론이 있을까요? 예. 자, 이러한 왜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도덕적 행위의 종류들이 어떻게 했냐면,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입장과, 벤담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의 홉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위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마땅히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였고, 이건 조건이 없어요. 벤담에 있어서의 공리주의는 뭐예요? 우리한테 공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리를 이득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용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예시한 것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도덕적 행위를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는. 그래서 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무론의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땅히 계약한 걸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계약론적 입장,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큰 대목으로 나눠진 부분을 각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론적 접근에서 내용을 보면, 의무론적 접근이라는 얘기는 자,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접근 방식의 모든 거는 이 윤리적 접근 방식의 하나이겠죠. 왜? 각 이론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이제 의무론적 접근인데, 이 의무론적 접근에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하고 그 다음에 칸트의 우리의 의무론적 윤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론적 접근은 행위의 결과보다 뭐죠? 동기를 중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적 접근은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주목하면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거는 동기 중시형입니다. 동기 중시형.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유용하다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는 공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용함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는 공리주의적 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무론적 접근은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는 자연법 윤리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가 대표적이다 하는데, 이때 자연법 윤리라는 대표자는, 이때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는 칸트인데 이 자연법 윤리의 대표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편 타당하고 영구 불변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 가능한 법이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법,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식이 가능한 법을 우리는 자연법, 거기에 따른 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 윤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는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대가죠.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꾀하는 작업을 누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행을 했다. 이렇게. 그 다음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우리는 칸트에 있어서의 의무론적 윤리에 보면은 이 정언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언명령이라는 게 정언명령 제1원칙이 있고 여기 제2원칙이 있어요. 제1원칙은 보편성의 원리고 보편주의라고도 하고 이 제2원칙은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언명령이 무엇이냐면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행위, 이것을 우리는 지시하는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정언명령이다. 근데 정언명령은 뭐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지시를 하는 명령을 우리는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명령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조건부 명령이 있는데 그게 가음명령이에요. 가음명령은 조건부 명령으로서 만약 당신이 A를 원한다면 B를 행위하라의 형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조건부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정언명령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칸트에 있어서의 준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준칙이 하나의 경륜을 넣어서 자리를 잡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 준칙에 개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보편화 작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준칙, 경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보편화 검사와 목적 검사가 무엇이냐면은 칸트는 그랬어요.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마련하려면 준칙에 대한 보편화 검사와 목적 검사를 한 후 그랬어요. 준칙에 대한 보편화 검사와 목적 검사. 그래서 이 의무를 도출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보편화 검사라는 거는 준칙을 보편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 준칙이라는 건 뭐죠? 개인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편성이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우리는 보편화 검사예요. 그리고 목적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을 뭐로 대우하라고 그랬어요?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그랬죠. 왜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 검사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검사가 됐을 때 우리는 보편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고 우리는 절대성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연법 윤리의 의무론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자연법 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랬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란 뭐라고 얘기한다?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을 우리는 자연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주어져요? 자연적으로 주어졌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이나 신이 부여한 직관 이거 보세요.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이나 신이 부여한 직관 그랬어요. 신이 부여한 직관을 통하여 그랬으니까 이때 신이 부여한 직관이라는 거는 수단 혹은 도구를 통해 이성과 또 다른 수단이나 도구 방법을 통해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연법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원리로부터 자연법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법 윤리가 이 원리가 되겠죠.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아퀴나스의 제1원칙이라고 그래요. 제1원칙. 아퀴나스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 원리라고 하니 이걸 제1원칙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무고한 인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를 도출을 하게 되고 오늘날에 이러한 도출된 내용이 오늘날의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한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무고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연법 원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고한 인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낙태 금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한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이게 낙태 금지법 이렇게 되는 거죠. 무고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이제는 음론적 윤리에서 칸트의 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그랬어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뭐예요? 그 스스로가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실천을 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칙인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제시가 된다. 자, 여기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죠. 거기서부터 그러한 존재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이러한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선이죠. 그러니까 선만을 이행을 하는 겁니다 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을 우리는 정언명령 형식으로 제기를 하기도 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의 대표적인 정식은 내 의지의 준칙,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를 하여라. 이건 보편 법칙의 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를 하여라. 이게 목적의 정식인데 이게 인간의 존엄성의 정식이기도 해요. 존엄성, 목적의 정식 또는 존엄성의 정식. 왜 목적의 정식이에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서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공리주의적 접근을 볼까요? 공리주의적 접근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칸트에 있어서의 정언명령 제1원칙과 제2원칙의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문장 자체를 암기를 하세요. 공리주의적 접근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옳은 행위입니다. 이게 뭐죠?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 그 행위는 뭐예요? 옳은 행위입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게 없죠. 무조건적으로 결과로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그래서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무슨 행위가 돼요? 그릇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공리주의는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 이것이 곧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윤리적 규칙을 도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나 아니면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이러한 두 가지 행위는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산출해 내는가에 따라서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어떤 행위라는 건 두 가지 다예요. 쾌락과 행복하고 또 뭐예요? 고통.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쾌락의 증감과 고통의 감소는 쾌락이 증가되는 형태에 있어서의 양적 쾌락주의로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러는데, 만약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더 컸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릇된 행위에 우리는 동조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자로는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그 다음에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행복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결과주의와 행복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의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산출해냈는지 주목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것은 유용성, 유틸리티라는 말에서 기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용성으로부터 윤리적 규칙을 도출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견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용성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이익 당사자들의 행복이 증가하느냐 또는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리를 우리는 유용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공리주의에 있어서의 벤담과 밀을 한번 살펴볼까요?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고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용성이니까 이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원리의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보죠.
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 결과론자예요. 그래서 그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료로 제시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을 한다. 뭐 어떤 거 가지고요? 공리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벤남에 따르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요. 왜? 질과는 이 벤남은 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질이 아니고 이게 질을 논의한 거는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용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밀은 벤담처럼 행복을 삶의 궁극적으로 보면서 그랬어요. 밀은 벤담처럼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 그랬어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면서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죠. 이때의 고상한 쾌락이 고급 쾌락이에요. 고급 쾌락. 자, 벤담이 말하는 쾌락의 계산법 행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쾌락의 계산법 행위, 쾌락의 계산법 행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할 때 산출되는 쾌락의 총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쾌락과 고통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파급 범위에 의해 쾌락을 양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인데 이 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쾌락의 총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쾌락의 총량. 그래서 공리주의는 윤리학의 한 가지 주요 이론이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은 개인의 행동이나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거 보세요. 사회 전체에 미친다. 사회 곳곳에 미치는 이렇게요. 개인의 행동이나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최대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합니다. 자, 공리주의 철학은 개인의 행동이나 정책이 이거 보세요. 개인의 행동이나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결과 최대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때 공리주의는 19세기 제레미 벤담과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죠. 여전히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이론은 그랬어요. 이 이론이라는 거는 공리주의의 이론이죠. 공리주의의 이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전체 사회, 즉 전체의 의미가 큰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해갖고 이게 기준이 되기 위해서 공리주의적 관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미래 질적 공리주의 볼까요? 쾌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쾌락이 정신적 쾌락하고 육체적 쾌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성유식, 감각적 쾌락과 같은 저급 쾌락이죠. 이게 뭐예요?
미래 질적 공리주의를 지금 살펴보는 쾌락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성, 휴식, 감각적 쾌감과 같은 저급 쾌락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고급 문화, 과학 지식, 지성, 창조성과 같은 고급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에는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이 있는데 우리는 저급 쾌락보다는 고급 쾌락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급 쾌락은 강렬한 만족을 주지만 과도하게 탐닉하면 고통을 야기하죠. 예. 과도하게 탐닉하면 고통을 야기한다. 그래서 고급 쾌락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는 공급 쾌락이나 더 세련된 쾌락이 지금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요? 고급 쾌락. 자,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할 것이며, 그래서 아마도 고통에도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점에서 고통을 느끼기도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런 높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존재보다 질적으로 더 유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족한 돼지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인 편이 더 낫다라고 우리는 미리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별도 얘기로 하면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편이 더 낫다라는 식으로 이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행위공리주의하고 규칙공리주의를 한번 봅시다. 행위공리주의는 개별적인 개인의 형태에서의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공리주의는 유형성의 원리를, 그러니까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인 형태의 행위에 적용하는지 아니면 규칙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행위에 적용을 하면 행위 공리주의고 규칙 공리주의면 이게 뭐예요? 이해되겠죠? 규칙 공리주의는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가져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행위 공리주의는 무임승차나 거짓말 등과 같은 행위도 최대 행복을 가져오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식적 도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마다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규칙공리주의는 볼까요? 규칙공리주의는 어떤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도서 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규칙공리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마다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규칙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네가 잘 일구어나 그랬는데 그것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뭐예요? 규칙공리주의니까 같이 한 협동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규칙공리주의고 규칙공리주의는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가져오는가를 중시하면서
개별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규칙이 가져올 유용성을 비교하여 더 큰 유용성을 가져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공리주의를 많이 다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 사회계약론적 접근인데요. 사회계약론적 접근은 사회계약론은 호프에서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루서 시저로 넘어가죠. 자, 사회계약론적 접근. 우리는 계약론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이 앞이 사회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적 접근은 도덕적 행위가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에게 구성력이 있는 원리와 행동 규칙을 탐구하며 계약을 통해 확정하려고 했죠. 그래서 도덕적 의무는 인간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 상호 간에 맺은 계약으로부터 도출이 된다고 본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홉스에 의하면 사회계약론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과 인간은 뭐예요? 본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본성과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투쟁 상태에 빠진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계약에 동의하였으며 그러니까 사회계약에 동의하였으며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회계약설이겠죠?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규칙과 통치력이 생겨난다. 그래서 홉스는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러한 홉스의 계약론적 접근은 자연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을 평등하다고 보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한편 현대의 계약론적 접근은 타고난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격차가 적은 상태로 자금을 나눠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자발적 계약이거나 묵시적인 계약이라도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계약 당사자 간의 성적 합의의 선물 그걸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볼까요? 여기에 한눈에 보기에 근대 윤리학적 접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 행위의 목표 의무론적 접근의 행위의 목표는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 따르는 것 또는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 자,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때리고 의무론적 접근에서의 행위 목표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행위 판단 기준이 뭐예요?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입니다. 라고 해서 정언명령의 제일 원칙을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거죠. 법표나
대표적인 학자는 칸트죠. 공리주의적 접근 대표적인 학자는 벤담하고 밀인데 이들은 사회의 행복,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같이 추구를 했어요. 행위의 결과로부터 판단되는 행위의 개인적 사회적 유용성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누가요? 벤담의 입장에서 이렇다는 얘기죠. 계약론적 접근,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공동체, 사회계약, 홉스. 자, 오늘은 여기 그 서양 윤리에 있어서의 이거 1번 항을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시간은 76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